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국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IMF 사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한국의 IMF 사태가 1997년도 11월 말 12월 초니까 벌써 17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거나 그런 어린 나이일 텐데, 사실 한국의 그 IMF 사태는 전혀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한때는 단군 이래 최대 그 위기였다. 또 어떤 사람은 6.25 사변 이후에 최대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이렇게 정부에서 수립해 가지고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성공적인 그런 이 개발도상국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당시의 경제적인 성공을 한강의 기적이다, 또는 네 마리의 용이다,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개방하면서 급속도로 대외 환경에 그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취약한 구조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정부로서도 물론 이 IMF 구제금융까지 받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국내외적인 상황이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갔어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은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된 걸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대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엄청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단기금리가 30%까지 올라갔어요. IMF 구제금융 직후에. 그리고 주가 반토막 났고, 그다음에 환율 1,000원이 미치 안 되던 환율이 2,000원까지 한때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우리 통화 가치가 절반이 된 거죠. 집값 거의 반절로 떨어졌습니다. 1998년도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실업률은 우리 한국 경제가 이 경제개발 계획을 한 이래 가장 높은 8%. 그래서 한때는 1998년도 중반에 실업자가 180만 명. 그렇게 이제 이 엄청난 이제 재앙이 닥친 거죠.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서 이제 문을 닫고, 특히 이제 1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게 은행입니다. 그래서 환란 이전에 우리 은행이 33개였는데 10개가 이제 문을 닫거나 다른 은행에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은행원들 약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로 보면 약 25% 정도가 사라졌고, 그리고 전체 금융인들이 약 25%가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다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넘어지고, 30대 재벌기업 중에 18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이제 그 재앙이 닥쳐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으니까 가족들한테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지니까 노숙자들이 생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빚쟁이한테 쫓기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무료급식이라는 게 이제 뭐 서울역 앞에서 생기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나도 미처 몰랐는데 그 당시에 IMF 사태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해외로 도망간 사람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그걸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금년도 그 조치를 하는데 아마 작년도에 한 40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이 한국 경제에 닥친 겁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에 들어가는 그 조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97년도 11월 말에 가서 국가 외환보유고가 100억 불 수준에 이렇게 이르러 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처 한 달을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갑니다. 그래서 IMF 자금을 이제 긴급하게 요청을 하게 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외환보유고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고갈이 돼 가지고 IMF하고 협상할 시간도 없었어요. 보통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관한 상황도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빨라야 한 달, 보통 2달 걸리는데 우리 열흘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미처 뭘 따지고 말고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IMF 총재인 깡도 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임창열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분이 이경식 당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그 당시에 뭐 이 실무 작업을 했던 재경부의 이제 과장, 국장, 뭐 1급 이런 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IMF 이제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뭐 80년대 말까지도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크게 흔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90년대 들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대부분 이제 이 외환 자유와 그다음에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자본 자유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하고 경쟁하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많이 생기죠. 중국도 나오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동남아 국가들도 대개 94년 이후에 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97년 초에 대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경공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경제 개발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단계에 이르자 80년대 들어서 이제 중화공업으로 우리가 그 발전 전략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철강업도 하고 조선업도 하고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들 만들어, 현대중공업, 뭐 대우중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후장대한 그런 이제 산업으로 우리가 탈바꿈을 하면서 재벌들이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중후장대한 장치 산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의 그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이제 중화공업을 육성해주기 위해서 은행들을 통해서 이 유리한 조건에 금융을 해주고, 또 이제 해외에서 이 장치 산업은 이제 그런 시설이나 기자재를 많이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외자가 필요한데, 이런 외자를 이제 차관을 이제 이렇게 허용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덩치를 키우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무 상태가 많이 불량해진 거죠. 빚이 많아진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수익성은 별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실한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한보가 97년 1월 23일 날 부도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매달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소위 30대 재벌 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산미, 대농, 한신공영, 진로, 뉴코아, 혜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과정에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또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그때 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7월 2일 날 태국에서 이제 그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그래서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태국이 이제 환율 제도를 바꾸고 이런 이제 외부였던 이제 이 충격이 발생을 하는데 7월 15일 날 그 당시에 이제 10대 대기업인 기아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아는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워낙 큰 기업이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의 하나고 또 이 기아에는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고 그래서 기아가 또 이제 그 노조가 대단히 강성 노조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돈이 없어 지급 능력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이제 그 부도가 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부도 처리를 못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10월 말에 법정 관리 들어가고 약 100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거의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외국의 투자자들이 보니까 이 기아 하나를 가지고 한국 정부가 핸들링을 제대로 못하고 정치권에서 계속 뭐 기아는 국민 기업이니까 부도 내면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해 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요구를 정부에다 해야 되고 정부로서는 사실상 이게 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은행들이 돈을 주어야 되는데 은행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게 채산성이 없고 돈 더 주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한 100일 동안 끌고 또 언론은 언론대로 뭐 정부를 비난했다가 뭐 또 정치권을 비난했다가 이런 혼란 상태가 이어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많이 망가지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가서 이제 헤지 펀드가 홍콩까지 공격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10월 말까지도 이렇게 긴박하게 한국의 외환보이고 사정이 어려워지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기아 사태와 이제 10월 말에 홍콩 사태, 대만까지 그때는 이미 이제 외환위기가 이제 전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일본도 일부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큰 금융회사들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말에 가서는 한국에서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이 분위기가 팽배해져 가지고 모든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다 빼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보유고가 100억 불 이상 빠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이 겨울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에 어떻게 버텨볼 수가 없어요. 겨울에 이제 기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무슨 양식도 사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IMF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벌써 이렇게 이제 유력지들이 한국이 외환위기가 코앞에 왔다 이런 보도들을 하게 되죠.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00억 불도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를 하게 되면서 이 신용평가 회사들도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11월 이 10일 부근에 정부가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수석실에서 그 당시 재경원 한국은행 이렇게 이제 핵심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또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외화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결국 논의하다가 이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때 또 이제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보고가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부총리를 경질을 하고 IMF 깡두시 총재를
비밀리에 방한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국민들한테 아직 공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깡드시 총재를 이제 불러들여서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근데 이미 외부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때 한국이 이렇게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를 외신도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통해서 미국의 CIA들도 다 보고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깡드시 총재가 이제 지원을 약속하고 바로 실무 협의단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부총리 강경식 씨를 아까 사진에 나온 임창열 씨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임 부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고 신임 부총리가 21일 날 국민들한테 IMF에 우리가 이제 긴급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23일 날 정부 협의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 다음 날 이제 IMF 실무 협의단이 한국에 바로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12월 2일 날, 12월 3일 날 사인을 했으니까 며칠이에요. 열흘 동안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했고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IMF 사태에 미처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협상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칼날을 진 거죠. 칼날을 쥐면 누구 마음이에요? 칼자루를 진 사람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간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12월 3일 날 IMF와 최종 그 합의를 하고 사인을 하고 그날 밤에 그 정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아주 긴박한 그 상황에 한 1년 동안의 일인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거를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경공업 위주로 수출 산업 위주로 이렇게 경제를 이제 발전시켰죠. 그래서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가서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기업들이 이제 이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다 사업 다각화를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덩치를 키우는 것이 이제 이 대기업들의 하나의 경영 전략이었다. 그래서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내외자를 동원해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외형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대기업들의 경영 전략이고 경영 패턴이었다.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은행 대출과 외국 차관으로 이제 이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가고 당연히 이익은 감소하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악화된 겁니다. 그 와중에 94년도 들어서 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무역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그건 대개 이제 대외 채무 외자를 도입해서 이제 메꾸는 이제 그런 차입 경영이 국가 차원의 차입 경영이 이루어진 거죠. 경상적자가 보면 우리가 94년도에 약 35억 불 적자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외환위기가 나던 그 전해에 약 230억 불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거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정부로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 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을 긴축하고 금리를 올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경제가 그간 한 40년 동안 일방적으로 성장 위주로 팽창 위주로 커갔기 때문에 어느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런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취할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는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외채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MF 가기 직전에 97년 3, 4분기 말에 외채가 약 1,700억 불이 되고 해외에 우리가 좀 자산이 있는 거 빼고 순외채로 하더라도 한
580억 불, 58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총 회체 중에 또 단기 회체가 우리가 많아서요. 거의 50%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이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회체였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리볼빙이 되어야 문제가 없는데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 리볼빙이 안 되기 때문에 단기 회체는 만기가 되는 족족 회수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외환보유고가 단기 회체의 약 260% 이런 수준이었다. 97년도에 이제 대기업이 연쇄부도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96년도 5월에 청와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경제수석실에 금융 담당을 하는데, 96년 말까지는 이런 큰 이 압박과 충격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그런데 이제 96년 말부터 사실은 뭐 유원건설이 작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그게 여파가 이제 이 한보에 미쳤는데, 한보건설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대치동에 가면 한보 뭐 타운이 있죠. 아파트. 대치동에 뭐 음마 아파트, 또 대치 아파트 뭐 이런 이제 타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해서 큰 돈을 번 분이에요. 원래는 국세청의 그 주사 출신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아파트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건축을 통해서, 주택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보니까 자기도 좀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철강에 뛰어든 거예요. 철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뭐 대단한 장치 산업이고 막대한 이제 이 투자가 필요한 그런 이제 사업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경험도 없이 뛰어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고 차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커넥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동원이 됐겠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한국 경제 상황 또 아시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미처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에 유동성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한보의 이제 은행 빚이 약 4조 7천억이었는데, 아직도 공장을 가동해서 이게 캐시가 캐시플로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은행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알겠지만 97년도 하반기 들어가면서 96년도부터 이런 스퀴즈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성 스퀴즈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를 이제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월 23일 날 부도를 냈는데, 사실상 1월 20일 날 유동성이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은행에 자기네들이 그 돌린 어음을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 이미 결제가 나 있었는 상태인데, 워낙 이게 또 이제 나름대로 이 비중이 있고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제 핸들링을 못하고 뭐 관계부처에 가서 이제 뭐 협의하고, 금융감독기관에 가서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청와대까지 와서 협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좀 지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도가, 사실상의 부도가 난 상태로 계속 이것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제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은행 거래를 할 때 어음을 발행해, 은행에서 어음책을 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 긴급한 그런 물자는 현금으로 당장 결제할 필요가 없이 그 어음으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1개월 후에 주겠다, 3개월 후에 주겠다, 6개월 후에 주겠다. 그래서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다시 이제 은행에 갚고 하는 건데, 이런 어음이 갚을 날짜가 됐는데 그 회사에 은행 잔고에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부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부도가 난 어음을 들고서 부도를 안 돌리면 우리나라 그런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어음을 받으려고 안 하게 됐겠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도 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는 이제 예리하게 예민하게 이 함보를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고 보았는데 결국은 부도 처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금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는 기업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다 돈을 빼는 겁니다. 만기 되면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 줄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비교적 30대 재벌 기업들인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매달 하나씩 넘어지죠. 매달. 외국계 은행들이 자금을 많이 회수를 하고,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그 만기 연장률 리볼빙 레이쇼가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월에 조금 올라갔다 4월에 떨어지고, 이때 이제 그 뭐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시장의 어떤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자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증권 발행 한도를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이제 외자를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만기 연장률이 100% 넘어가고 뭐 경상수지 적자 폭도 약간 줄어드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조금 회복되는 와중에 태국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래 보면 이 경상수지는 우리가 이미 봤고, 환율도 우리가 그 당시는 뭐 800원이 안 됐었는데 96년에 이제 850원대가 되고 97년 말은 1,400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부실채권이 이 95년도에 약 1조 4천억 이런 수준이었는데 97년 9월 우리가 IMF 외환위기 직전에 약 3조 원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부실채권 비율도 약 9.5%. 그래서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보면 이제 기아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아는 이제 그 참 유동성 위기에 몰려가지고 이제 어음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도인데, 기아를 부도내면 거기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잡을 잃고 또 이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 충격이 크다. 그래가지고 노조들이 이제 강력히 저항을 하고, 그 당시에 또 야당에서 정치권에서 뭐 기아를 뭐 정부가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죠. 정치 논리를 갖다가 경제와 금융에 갖다 이제 들이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와 정부도 사실 기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가능하면 좋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도로 이제 넣기 전에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채권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기아를 살릴 수 있느냐, 소위 기아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뭐 부채를 탕감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고 또 새로운 자금을 좀 지원하고 이런 이제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차에 기아가 법정 화해를 신청을 합니다. 정부하고 이제 협의 없이, 채권당과 정부 없이 법정 화해를 신청하는데, 그 법정 화해라는 것은 그 경영진은 물러나지 않고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법정 화해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기업이 큰 부실이 나게 되면 구조조정할 때 대개는 이 기존의 그 부실에 책임 있는 경영진들은 다 사표를 받아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경영진을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어떤 새로운 그 갱생, 회생 계획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살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협의 없이 이런 조치를 하게 되고, 당연히 채권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아의 회장이 김선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이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 법정 화해 제도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법원에 가서 좀 뭐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권단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채권단이 동의를 안 하면 당연히 법원도 그걸 수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0일 동안 끌다가 법정관리로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제 물러나고 뭐, 근데 그 100일 동안에 국가 신인도가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고, 한국 경제의 어떤 경제 운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된 거죠.
이어서 이제 뭐 태국발 외환위기가 홍콩, 대만 이렇게 확산되고 또 이런 와중에서 대만은 이제 환율 방어를 포기를 했어요. 또 홍콩 증시가 대폭락했지만 홍콩의 그 환율 제도는 이제 방어를 했다 그랬죠. 일본의 이제 대형 회사들도 망하고 이때 이제 그 외신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한국의 외환보유고 150달러로 감소해서 가능성 외채 1,100달러 중 800억 달러가 1년 이내 만기고래 외환위기가 예상된다. 예, 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 이렇게 11월 초부터 이런 보도를 하는데 이 결정적인 이제 이 블룸버그가 한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손을 댄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발표한 외환 보유고는 250억 불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약 150억 달러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시장이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빠지는 게 수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동안에 외환보유가 급격히 감소해서 국가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거죠. 96년 말에 우리가 공적 보유가 332억 불이고 그 중에서 뭐 이제 은행 해외 지점에다 이렇게 빌려준 돈 뭐 이렇게 해서 약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용할 수 있는 보유고는 약 그 당시 300억 불이었어요. 2007년 말에는 이제 공적 보유가 300억 불, 약 30억 불 줄어들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가용 보유고는 약 60억 불이 줄었죠. 70억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10월 말만 해도 이 가용 보유고 기준으로만 해도 223억 불이 있었는데 11월 말에 가니까 이게 100억 불 밑으로 떨어져 한 달 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본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돈은 인정사정이 없다. 그래서 가용보고가 73억 불로 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약 100억 불 수준에서 정부에서 IMF 구제금융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IMF 자금이 이제 이날 첫 번째 자금이 55억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날 57억 불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어음 부도율이 이렇게 평소보다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환율 및 금리가 이렇게 튀어오르고 또 떨어지고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했죠. 그래서 이제 IMF하고 결국은 협상을 했는데 뭐 알다시피 너무나 짧은 기간에 했기 때문에 거의 IMF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1997년 12월 3일 날 우리가 IMF하고 사인한 게 1차 MOU, 1차 합의 의향서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거시경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금융구조조정은 어떻게 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이제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그 외화자금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외자를 조달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거시경제 정책의 틀을 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을 일단 많이 낮췄어요. 목표 성장률을.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안정 기준인 5%로 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1% 이내로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화정책을 당연히 긴축기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긴축기조로 가기 위해서 시장금리를 대폭 올립니다. 한국은행 콜금리를 통해서 시장금리를 20%까지 올리고 한때 1998년 초에 시장금리가 30%까지 단기 금리가 30%까지 올라갔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이 10억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한 7, 8% 이렇게 금리를 내다가 한꺼번에 30%를 금리를 내라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환율 정책은 그간에 우리가 이제 뭐 상당히 고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 이제 환율 정책을 신축적으로 바꿔라. 그래서 자유 변동 환율제로 넘어가고 재정도 이제 긴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온 게 외국 금융사의 국내 자회사 설립 허용, 그다음에 외국인 증권 투자 전면 허용, 기업의 해외 차입 자유화. 이게 바로 이제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간에 해외에서 돈을 이렇게 빌려오는 데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남아있는 제약 장애물들을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금융구조조정에서는 이제 대개는 이제 그 당시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이 있었어요. 이 개혁 법안들이 소위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과거에는 은행감독기관, 증권감독기관, 보험감독기관이 각각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는 이 모든 금융 분야의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봐야 된다. 은행은 건전한 것 같은데 증권이 부실할 수 있고 또 보험이 부실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합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합 금융법을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관련된 한은법, 또 예금자 보호법 이런 금융산업 구조조정법들 이런 금융개혁 법안들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여야 간에 이제 이 정치 쟁점이 돼 가지고 떠들고 있다가 IMF 사태가 와가지고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한 방에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극한 상황에 몰렸는데 뭐 그 이전에 뭐 반대하고 하던 사람들 뭐 다 없어진 거죠. 요즘도 사실 정치 현실을 보면 그런 답답한 그런 이제 이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부실한 금융회사, 기업이 망했으니까 뭐 금융회사들도 당연히 부실 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실 금융회사를 폐쇄 정리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합병하고 또 뭐 자본금을 증자시켜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구조조정 조치를 하고 기업 구조조정도 기업 재무구조를 건전화하고 그다음에 차입 비중, 은행 차입 비중을 이제 줄이고 뭐 그 당시에 처음 뭐 외부감사제 결합재무제표 제도, 그다음에 신속 파산 절차, 적대적 M&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우리 이제 기업 그 거버넌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역 자유화, 외환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큰 피해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뭐 구조조정하면서 문을 닫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게 되니까 당연히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노사관계 시장이 또 너무나 경직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때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도록 이제 IMF 프로그램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근로자 파견제, 그다음에 정리해고자가 우리 근로3법, 노동3법에 처음 입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